30년 동안 내연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됐죠. 내가 내연녀가 아니라 그 집안의 진짜 딸이었다는 걸요. 회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나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죠. 이건 고 이재혁 회장님의 두 번째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회장님의 친딸 이수연 씨입니다. 장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장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부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아버지의 내연녀였어. 친딸이라니 거짓말이야. 하지만 나는 차분하게 테이블 위에 DNA 감정서와 출생증명서 그리고 30년 전의 사진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재혁 회장과 박선영의 친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집안의 합법적인 상속인으로서 제 권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30년간 내연녀로 살다가 진실을 알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까지의 장렬한 복수극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올해 55이죠.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 진짜 이름을, 제 진짜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땐 몰랐죠. 25살 때 저는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그분을 만났어요. 이재혁 회장.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총수였죠. 처음엔 평범한 업무 미팅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과 이 회장님이 골프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서류를 전달하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뭐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전 당황해서 대답했죠.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비서에게 뭔가를 지시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뒤 회장님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를 개인 비서로 스카우트하고 싶다고요. 연봉은 제가 받던 것의 5배였습니다. 25살 신입사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처음엔 기뻤어요. 아니, 의심했다고 해야 할까요? 왜 저 같은 평범한 비서를 그렇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난했던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입사 첫날 회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수연 씨, 내가 당신을 특별히 챙겨줄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관계에 대해 말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관계요? 전 그저 비서인데요. 그렇게 묻고 싶었지만 그분의 진지한 표정에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회장님은 저를 더 이상 회사에 출근시키지 않았어요. 대신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 장기 투숙 방을 마련해 주시더니 거기서 지내라고 하셨죠. 왜 호텔에서 지내야 하나요?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제가 물었을 때 회장님은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수연 씨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회사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내 가족들이, 특히 아내가 알게 되면 당신이 곤란해질 거예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저를 그런 여자로 만들려는 거구나. 도망쳐야 했어요.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했죠. 하지만 회장님의 다음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당신 어머니 병원비 내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생 학비도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든 걸 책임지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암 투병 중이셨어요.
3기 위암. 수술비만 5천만 원이 넘었고 항암 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죠. 동생은 고3이었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빚더미였습니다. 저는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관계는 원하지 않아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도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안전한 곳에서 편하게 지내는 걸 보고 싶을 뿐입니다. 제발 내 부탁을 들어주세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죠. 내 연녀를 만들고 싶은 남자치고는 너무나 간절했고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처럼. 그렇게 저는 호텔방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절대로 저를 건드리지 않으셨죠. 그냥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연 씨는 요즘 뭘 하며 지내요? 책은 읽어요? 어떤 책을 좋아해요? 평범한 대화들이었어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죠. 이게 대체 무슨 관계란 말인가요? 6개월쯤 지났을 때 회장님의 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급 외제차가 호텔 앞에 섰고 샤넬 정장을 입은 우아한 중년 여성이 내렸어요. 바로 강은주 여사, 회장의 부인이었죠. 그분은 호텔 로비 카페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수표 한 장을 던지셨어요. 10억입니다. 이거 받고 내 남편 곁을 떠나세요. 저는 그 수표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저는 회장님과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강은주 여사는 비웃었어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당신이 지금 이 호텔에서 누구 돈으로 먹고 자는데? 당신 엄마 병원비 누가 대주는데? 동생 학비는? 다 내 남편 돈 아니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다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내 연녀야. 이 더러운 내 연녀 같으니 어떻게 다른 사람의 남편을 빼앗을 생각을 해? 내 연녀.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회장님을 빼앗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회장님은 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그럼 왜 당신을 이렇게 특별히 챙겨? 왜 당신 가족을 돌봐주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잖아.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일까요? 왜 회장님은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걸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회장님께 물어보세요. 강 여사는 헛웃음을 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당신이 안 떠나겠다는 거지? 그럼 각오해. 내가 당신을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날 이후로 제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호텔 직원들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제가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 뒤를 밟았죠. 동생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내 누나, 재벌 회장 내연녀래. 고등학생인 동생이 그 소문 때문에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동생은 저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물었어요. 누나, 그게 사실이야? 누나가 정말 그런 여자야?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실제로 재벌 회장의 돈으로 먹고 자고 있었죠. 미안해. 누나가 미안해.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회장님이 오셨어요. 평소처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대체 저는 회장님께 뭡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건가요? 부인께서 저를 찾아와서 10억을 줬어요. 떠나라고요. 동생은 학교에서 내 연녀의 동생이라고 놀림받고 있고요. 이게 대체 뭔가요? 회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60대 중반의 위험 있는 재벌 회장이 어린 아이처럼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사과를 하세요? 대체 제가 회장님께 뭐기에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25년 전에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25년 전?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전 그때 갓 태어났을 텐데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이러는지, 너한테 왜 이렇게 미안한지. 그리고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오래된 은색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가지고 있던 거야.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제 엄마요? 회장님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이것만 간직해줘. 회장님은 그 목걸이를 제 손에 쥐어주시고는 서둘러 방을 나가셨어요.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들여다봤어요. 은으로 만든 작은 하트 모양의 뒷면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S, YJ, H, S, Y는 제 엄마 이름 박선영의 이니셜이었어요. 그럼 J, H는 이제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과 우리 엄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호텔에서 살았고 회장님은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그냥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산책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에 대한 소문은 기정사실이 되었어요. 이재혁 회장의 내연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회장님의 가족들은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고 재벌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그 여자로 불렸습니다. 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회장님이 마지막까지 병원비를 대주셨죠.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것도 회장님의 지원으로요.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동생조차 제게 연락을 끊었어요. 내 연녀의 누나라는 꼬리표가 부끄러웠겠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죠. 저는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가족이 아니니까요. 내 연녀는 장례식장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저 호텔방에서 뉴스를 통해 회장님의 장례 소식을 들을 뿐이었죠. 이재혁 회장, 향년 82세로 별세.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유족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장남 이준호, 장녀 이미경, 그리고 부인 강은주 여사. 그들은 슬픔에 잠긴 표정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들 중 진짜 회장님을 사랑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장례식 사흘째 되는 날 회장님의 비서실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 실장이라는 분이었죠. 60대의 단정한 신사였어요. 수연 씨,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김 실장은 검은색 서류 가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맡기신 겁니다. 수연 씨에게만 전달하라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방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봉투, USB,
그리고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 실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게.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알 때가 됐다고. 김 실장이 떠난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수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는 너에게 말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수연아, 너는 내 딸이다. 진짜 내 딸이야. 내가 태어나기 33년 전 나는 시골 고등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나갔었다. 그때 그 학교의 젊은 여교사를 만났지. 박선영, 내 엄마였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신분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랑했지. 하지만 나는 이미 가문의 결정으로 강은주와 약혼한 상태였다. 재벌가의 아들로서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 선영이는 임신을 했고 나는 미쳤던 것 같다. 모든 걸 던지고 그녀와 함께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압박과 가문의 명예 앞에서 나는 비겁한 놈이 되고 말았어. 결국 나는 강은주와 결혼했고 선영이는 혼자 너를 낳았다. 그녀는 너를 친척 집에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했어. 나를 위해서. 재벌가의 아들에게 사생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하지만 입양이 아니었어. 선영이는 너를 직접 키웠어. 시골 작은 마을에서 가난하게 힘들게. 나는 그 사실을 25년 동안 몰랐어. 그러다 우연히 너를 만났지. 그 회의장에서 너를 보는 순간 나는 알았어. 선영이의 눈, 선영이의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목에 걸린 작은 점. 선영이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거든. 비서를 통해 조사했어. 내 엄마가 박선영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 25년 동안 내가 찾지 못했던 내 딸. 바로 내가 내 딸이었던 거야. 하지만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강은주는 이미 내 모든 행적을 감시하고 있었고, 만약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너는 더 큰 위험에 처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비겁한 방법을 선택했어. 너를 내 연녀처럼 숨겨두고 그렇게라도 곁에 두는 것. 미안하다. 너에게 아빠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내가 그렇게라도 너를 지키고 싶었어. 이 편지와 함께 USB가 있을 거야.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너와 내가 친자관계라는 DNA 검사 결과, 내 출생증명서 원본, 그리고 선영이가 내게 보낸 편지들. 그리고 내 진짜 유언장. 회사에 제출된 유언장은 가짜야. 강은주와 애들이 조작한 거지. 진짜 유언장은 이 USB 안에 있어. 너는 내 유산의 40%를 받을 권리가 있어. 합법적인 상속인으로서. 수연아, 이제 너는 싸워야 해. 내가 받아야 할 걸 찾아야 해. 단순히 재산 때문이 아니야. 너의 정체성 때문이야. 너는 내 연녀가 아니야. 절대로. 너는 이재혁의 딸이야. 당당한 상속인이야. 미안하다. 평생 아빠라고 불러주지 못하게 해서, 평생 내 연녀라는 오명을 쓰게 해서. 하지만 이제는 내 자리를 찾아.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내 연녀로 살았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가족에게도 버림받으며. 그런데 저는 딸이었어요. 진짜 딸이었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폴더가 하나 열렸어요.
수연이에게라는 이름의 폴더.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먼저 PDF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의뢰인 이재혁 피검사자 이수연 검사일 2023년 3월 15일. 결과 친자관계 확률 99.9999%. 이재혁 씨와 이수연 씨는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확실함. 검사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손이 덜덜 떨렸어요. 99.9999%.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치였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출생증명서. 성명 이수연 생년월일 1970년 4월 3일, 출생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부 이재영 모 박선영. 제 진짜 출생증명서였어요. 입양 서류가 아니라 원본이었죠. 아버지란에 분명히 이재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진 파일들이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들. 젊은 회장님과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여자는 제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엄마.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젊은 시절 모습을 봤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행복해 보였어요. 회장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또 다른 사진에는 배가 불러온 엄마가 있었어요. 임신했을 때의 모습이었죠. 회장님이 엄마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딸 수연이와 함께. 1969년 가을.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해서 만들어진 생명이었습니다. USB 폴더 맨 끝에 스캔된 일기장 파일이 있었어요. 엄마의 일기였습니다. 1969년부터 1995년까지 26년간의 기록이었죠. 1969년 5월 20일. 재혁이를 만난 지 1년이 됐다. 오늘 그가 프로포즈를 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 그는 재벌가의 아들이고 나는 시골 교사일 뿐이다. 그래도 행복하다.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다. 1969년 8월 3일. 임신했다. 우리 아기가 생겼다. 재혁이에게 말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는 다음 달에 강은주 양과 결혼한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1969년 9월 15일. 재혁이에게 말했다. 그는 울었다. 남자가 저렇게 우는 걸 처음 봤다. 모든 걸 던지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가 가문을 버리고 나와 함께 한다면 그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이다. 차라리 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 1970년 4월 3일. 딸을 낳았다. 이름은 수연이. 재혁이가 지어준 이름이다. 너무 예쁘다. 재혁이를 닮았다.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모든 게 괜찮을 것 같다. 1975년 3월 10일. 수연이가 5살이 됐다. 유치원에 보냈는데 아이들이 물어본다고 한다. 아빠는 어디 있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너희 아빠는 서울에서 재벌 회장으로 살고 있단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1985년 6월 7일. 수연이가 중학생이 됐다. 공부를 잘한다. 똑똑하다. 재혁이를 닮은 것 같다. 가끔 재혁이에게서 편지가 온다. 돈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계속 거절하고 있다. 나는 우리 딸을 내 힘으로 키우고 싶다. 1990년 2월 14일. 암 진단을 받았다. 위암 3기라고 한다. 수연이는 아직 20도 안 됐는데 나는 죽을 수가 없다. 하지만 수술비가 없다. 처음으로 재혁이에게 손을 벌렸다. 미안하다, 수연아. 1995년 8월 20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수연이는 이제 25이 됐다. 착하고 예쁘게 자랐다. 재혁이를 닮았다. 며칠 전 재혁이가 와서 수연이를 만났다고 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컸어. 재혁아, 미안해. 평생 아빠라고 부를 수 없게 만들어서.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당신의 가문을 위해서,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수연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낳아서, 너를 키워서. 너는 사랑받고 태어난 아이야. 절대 잊지 마. 그게 엄마의 마지막 일기였어요. 한 달 후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누군지, 왜 함께 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했던 거예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회장님 장례식 마지막 날, 저는 몰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요. 조문객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정계, 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였죠. 그들은 하나같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했지만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저는 멀리서 빈소를 바라봤습니다. 영정사진 속 회장님은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제가 아는 그 미소였죠. 일주일에 3번 저를 만나러 올 때마다 지으시던 그 따뜻한 미소. 아빠,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봤어요. 물론 소리내어 말하지는 못했죠. 그저 마음속으로만.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돌아보니 회장님의 장남, 이준호 부회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어? 차갑고 적대적인 목소리였어요. 조문하러 왔습니다. 조문? 내 연녀 주제에? 나가. 당장 나가.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림이 들렸죠. 저 여자가 누구야? 이 회장 내 연녀래. 어머, 장례식장까지 왔어? 이준호 부회장은 제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뒤편 주차장까지요. 너 같은 년이 감히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는 회장님을 존경했고, 아니 사랑했습니다. 사랑? 우스운 소리 하지 마. 돈이 좋았던 거지. 30년 동안 우리 아버지 돈으로 호화롭게 살았으면서 그때 장녀 이미경 전무도 나왔어요. 오빠,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어. 이미경은 저를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기회를 노리는 거야? 유산이라도 받으려고?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혹시 아버지한테 뭔가 받은 거 있어? 유언장 같은 거? 심장이 철렁했어요. USB가 가방 안에 들어 있었죠. 하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김 실장한테 들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한테 뭔가 전하라고 했다며? 역시 감시하고 있었군요. 하지만 김 실장은 내용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개인적인 편지였습니다. 그뿐이에요. 이준호가 제 가방을 낚아채려고 했어요. 저는 재빨리 피했죠. 가방 내놔. 이건 제 사적인 물건입니다. 좋아. 안 보여주겠다는 거지? 그럼 각오해. 너 지금까지 누구 돈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호텔도 당장 나가. 그날 밤 호텔 매니저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내일까지 체크아웃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회장님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3개월치 숙박비도 미납 상태라서 3개월치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로는 입금이 안 되고 있었어요. 아마 임종 전부터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렇구나. 회장님이 쓰러지시기 전부터 이미 가족들이 재정을 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밀렸나요? 총 2,500만 원입니다. 제 통장에는 5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30년 동안 호텔에서 살았지만 제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죠. 회장님이 모든 걸 관리하셨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호텔을 나와야 했습니다. 30년을 살던 곳이었지만 제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싸는데 너무나 초라했어요. 30년치 인생이 캐리어 2개에 다 들어갔으니까요.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연 씨, 호텔 프런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감사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시원을 구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돈으로 구한 집이었습니다. 방은 너무 좁았어요. 2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했어요. 처음으로 제 힘으로 사는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죠. 회장실만큼 넓은 회의실에 유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강은주 여사, 이준호 부회장, 이미경 전무, 그리고 차남 이석호까지 모두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죠. 저만 구석에 떨어져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쳐다보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고 이재혁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본인 이재혁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총 자산의 50%는 배우자 강은주에게 상속한다. 둘째, 총 자산의 30%는 장남 이준호에게 상속한다. 셋째, 총 자산의 15%는 장녀 이미경에게 상속한다. 넷째, 총 자산의 5%는 차남 이석호에게 상속한다. 끝. 끝. 제 이름은요? 잠깐만요. 저는요?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만 유언장에는 이수연 씨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회장님은 분명 수연 씨, 강은주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유산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 설마 재산 달라고 했어요? 이미경이 비웃었죠. 회장님은 저를 돌봐주시겠다고 30년 동안 충분히 돌봐줬잖아요. 호텔비만 얼만데 당신 엄마 병원비, 동생 학비까지 총 얼마인 줄 알아요? 50억은 넘을걸요? 그건 그만하면 됐어요. 더 이상 우리 아버지한테 집착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가족이라서 손 떼요. 이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언론에 이상한 얘기 흘리지 마. 당신이 아버지의 내연녀였다는 걸 떠벌리고 다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지. 조용히 살아. 그럼 우리도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회의실을 나서는데 차남 이석호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40대 초반의 온화해 보이는 남자였죠. 수연 씨, 잠깐만요. 네. 저는 형들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아버지가 수연 씨를 그렇게 아끼셨는데 이렇게 내보내는 게 맞나 싶어서요.
처음으로 저를 사람 대하듯 하는 가족이었어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그는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1억 원이었죠. 이건 제 개인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생활하시는데 보태시라고요. 아버지가 원하셨을 것 같아서요.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안 사람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연 씨, 혹시 아버지한테서 뭔가 받으신 거 있으면 조심하세요. 형들이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무슨, 더 이상은 말 못해요. 조심하세요. 이석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 건물을 나와 한참을 걸었어요. 갈 곳이 없었죠. 고시원으로 돌아가긴 싫었고, 그렇다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었어요. 친구가 없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높고 파랬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방 속에서 USB를 꺼냈어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이 안에 진실이 들어 있었죠. 제가 딸이라는 증거, 그리고 진짜 유언장.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벌가는 전쟁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의 적이 되겠죠. 싸워야 하나요? 정말 싸워야 하나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이수연 씨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장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네. 실은 고 이재혁 회장님께서 생전에 저희 법인에 의뢰하신 건이 있습니다. 이수연 씨와 관련된 건인데요.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저는 즉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빠가 준비해 두신 무언가가. 법무법인 정의는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에 있었어요. 30층 전체가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죠.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이곳이 일반 법무법인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장민석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자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이수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넓은 회의실에 마주 앉았어요. 장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재혁 회장님은 2년 전부터 저희 법인의 클라이언트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극비로 진행된 작업이었거든요. 무슨 작업이요? 이수연 씨의 신분 확인과 법적 보호 조치입니다. 회장님은 2년 전에 이미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의뢰하셨죠. 본인이 돌아가신 후 이수연 씨를 보호하고 권리를 찾아드리라고요. 제 권리요? 장 변호사는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친자 확인서가 있었죠. 이수연 씨는 이재혁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친자관계예요. 그리고 이건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짜 유언장입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진짜 유언장이요? 네. 일주일 전에 공개된 유언장은 조작된 겁니다. 회장님의 부인과 자녀들이 만든 가짜예요. 회장님은 이미 그럴 거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어떻게 가짜라는 걸 증명하죠? 회장님은 진짜 유언장을 우리 법인에 공증해 두셨어요. 그리고 필적 감정, 영상 녹화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죠.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절대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장 변호사는 봉인된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수연 씨가 직접 여세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정식 유언장 양식에 회장님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문서가 있었어요. 본인 이재혁은 심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에게는 배우자 강은주 외에 박선영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 이수연이 있음을 밝힌다. 이수연은 1970년 4월 3일 강원도 평창에서 출생하였으며 본인의 친딸임이 DNA 검사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배한다. 1. 총 자산의 40%를 친딸 이수연에게 상속한다. 2. 총 자산의 30%를 배우자 강은주에게 상속한다. 3. 총 자산의 15%를 장남 이준호에게 상속한다. 4. 총 자산의 10%를 장녀 이미경에게 상속한다. 5. 총 자산의 5%를 차남 이석호에게 상속한다. 또한 이수연에게 다음을 추가로 지정한다. 서울 강남구 소재 본인 명의 빌딩 시가 500억 원 상당. 본인 소유전 주식 중 40% 회사 경영권 참여 가능.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 50억 원. 이수연은 본인의 합법적 상속인이며 회사 이사회 멤버로 지정한다. 만약 본인의 가족들이 이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수연을 박해할 경우 본인이 따로 준비한 가족들의 비리 증거를 모두 공개하도록 한다. 2023년 4월 1일 이재혁인.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장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회장님이 나타났어요. 병실에 앉아 계셨죠? 나 이재혁은 지금 심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영상을 녹화한다. 오늘은 2023년 4월 1일이고 증인으로 장민석 변호사와 김영수 공증인이 함께 있다. 나에게는 친딸 이수연이 있다. 박선영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내 친딸이다. 그 아이를 30년 동안 내연녀로 위장해서 지켜왔다. 미안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 수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용서해다오. 그리고 내 권리를 찾아라.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아라. 강은주, 준호, 미경. 너희는 30년 동안 수연이를 내연녀로 몰아 괴롭혔다. 이제 대가를 치러라. 수연이는 내 딸이고 합법적인 상속자다.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화면 속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영상과 유언장, DNA 검사 결과, 출생증명서, 이 모든 게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입니다. 장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수연 씨는 이재혁 회장의 합법적 상속인이에요. 그리고 재산의 40%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이재혁 회장의 총 자산이 약 2조 원이니까 8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8천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큰 싸움이 될 거예요. 물론입니다. 재벌과 상속 전쟁이 될 거예요. 언론도 난리 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수연 씨 싸우실 건가요? 저는 가방 속 USB를 만졌어요. 그 안에는 아빠의 편지가, 엄마의 일기가, 그리고 진실이 들어 있었죠. 30년 동안 저는 내연녀로 살았어요. 손가락질 받고 모욕당하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죠.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저는 내연녀가 아니에요. 딸이에요. 이재혁 회장의 친딸이에요. 네. 저는 고개를 들어 장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싸우겠어요. 제 자리를 찾겠어요. 장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결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죠. 이수연 씨가 가지고 계신 USB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건넸어요. 장 변호사는 노트북에 연결해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출생증명서, 사진들, 일기. 완벽하네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그가 한 폴더를 가리켰어요. 가족 파일이라는 이름이었죠. 저도 처음 보는 폴더였습니다. 클릭하자 수십 개의 PDF 파일이 나타났어요. 파일명들을 보니 강은주 비자금 조성 증거 이준호 횡령 내역 이미경 주가 조작 관련 문서 이석호 부정거래 기록. 이건 장 변호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회장님이 가족들의 비리를 다 기록해 두셨네요. 이거면 완전히 압도할 수 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는 강은주 여사의 비자금 파일이었습니다. 강은주의 스위스 비밀 계좌 2천억 원, 회사 자금 횡령 경로 추적, 차명 계좌 15개네요. 탈세 증거 자료 2천억이요? 회장님의 부인이 30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겁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다음은 장남 이준호의 파일이었어요. 이준호 비리네요. 계열사 간 부당거래 500억 원, 하청업체 리베이트 300억 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 구매 12건, 내부자 거래 수익 200억 원. 부회장이 이렇게까지. 재벌가 권력 서열 1위답게 비리도 최고 수준이네요. 장녀 이미경의 파일도 충격적이었어요. 이미경 주가 조작 사건. 2020년 계열사 상장 당시 주가 조작. 작전 세력과 결탁. 불법 수익 800억 원. 증권거래법 위반 증거 17건. 이 정도면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주가 조작은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규모가 이 정도면 심지어 차남 이석호, 그렇게 착해 보이던 그 사람도 파일이 있었어요. 이석호 비리, 계열사 납품업체 선정 비리, 친인척 회사의 특혜, 뒷돈 수수 연간 50억 원. 전부 다 비리를 저질렀군요. 장 변호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재벌가는 다 이렇습니다. 깨끗한 곳이 없어요. 이재혁 회장님도 이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증거를 모아두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쓸 건가요? 협상 카드입니다. 저들이 유 원장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이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물론 실제로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럼 저들이 감옥에 가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재벌들은 좋은 변호사를 쓰니까 실형까지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신 사회적으로 매장되겠죠. 언론에 이 내용이 나가면 회사 이미지는 박살나고 주가는 폭락하고. 저는 파일들을 바라봤어요. 이걸 공개하면 한가문이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저들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30년 동안 저를 내연녀로 몰아 괴롭혔죠.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좋아요. 그럼 전략을 짜죠. 장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내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가족들에게 진짜 유 원장의 존재를 알립니다. 그리고 이수연 씨가 친딸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죠. 거기서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어떤 선택지요? 하나, 조용히 유 원장을 인정하고 재산을 분배한다. 둘, 거부하면 비리 증거를 모두 공개한다. 저들이 순순히 인정할까요? 안 할 겁니다. 처음에는요. 재벌들은 자존심이 세거든요. 하지만 비리 증거를 조금씩 보여주면서 압박하면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겁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장 변호사 팀은 총 5명이었죠. 각자 전문 분야가 달랐어요. 이게 우리 팀입니다. 장 변호사가 소개했어요. 김소혜 변호사, 상속법 전문가입니다. 최동욱 변호사,
형사법 전문가예요. 박지연 변호사, 기업법 전문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강철민 회계사님. 재벌가 비리 수사 경력이 있으십니다. 모두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으로 존중받는 기분이었죠. 이수연 씨,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김소혜 변호사가 말했어요. 30대 중반의 날카로워 보이는 여성이었죠. 상대방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팀을 가진 재벌가예요. 저들도 최선을 다해 막을 겁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각오는 됐어요. 30년 동안 내연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최동욱 변호사가 웃었어요. 좋은 마인드입니다. 그럼 단계별로 진행하죠. 1단계, 내용 증명 발송. 진짜 유 원장의 존재를 알리고 협상을 요구합니다. 저들이 무시하면요? 2단계, 법원에 유 원장 검인 신청. 법적으로 공식화하는 겁니다. 박지연 변호사가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DNA 증거가 확실하니까 100% 이길 거예요. 3단계는 언론 공개입니다. 장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자회견을 엽니다. 전 국민에게 이수연 씨가 회장의 친딸이라는 걸 알리는 거죠. 그리고 30년간 내연녀로 위장해서 살아야 했던 사연을 공개합니다. 그럼 저는 유명해지겠네요.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가 될 겁니다. 재벌가 숨겨진 딸, 30년간의 비밀, 상속 전쟁. 언론이 가만 안 둘 거예요. 강철민 회계사가 자료를 펼쳤어요. 그리고 제가 회장님의 전체 자산을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으로 약 2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유 원장대로라면 이수연 씨는 9,200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 빌딩과 주식까지 포함하면 총 1조 원 정도 되겠네요. 1조.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고시원에서 라면 먹고 살던 제가 1조 원의 상속녀가 되다니. 하지만 기억하세요. 장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수연 씨의 정체성 문제예요. 30년 동안 빼앗겼던 이름을, 가족을, 자리를 되찾는 거죠. 맞아요. 저는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제 진짜 이름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내연녀가 아니라 딸로 불리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증거를 더 모았어요. 회장님의 비서실, 경호팀, 운전기사들을 만나 진술을 받았죠. 회장님은 일주일에 3번씩 이수연 씨를 만나러 가셨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죠. 김 실장이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하룻밤을 같이 보내신 적이 없어요. 항상 2시간 정도 대화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매번 모셨으니까 확실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엔 저도 내연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회장님이 이수연 씨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딸을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운전기사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회장님은 차 안에서 자주 우셨어요. 이수연 씨를 만나러 가실 때도 돌아오실 때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계속 그러셨죠. 왜 미안하신지는 몰랐는데 경호팀장도 증언했습니다. 이수연 씨에 대한 보안이 철저했어요. 부인께서 미행을 붙이거나 사람을 보내면 제가 먼저 차단했죠. 회장님 지시였습니다. 수연이를 절대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증언들이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저를 내연녀로 본 게 아니라 딸로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소혜 변호사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낼 시간이에요. 2023년 10월 15일 우리는 이준호 부회장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수신 이준호 부회장, 발신 법무법인 정혜 이수연. 본 내용 증명은 고 이재혁 회장의 진정한 유언장 및 상속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첫째, 이수연은 이재혁 회장과 박선영의 친딸로 DNA 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2023년 10월 7일 공개된 유언장은 조작된 것이며 진짜 유언장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셋째, 진짜 유언장에 따르면 이수연은 전체 재산의 40%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넷째,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해 3일 이내 답변을 요청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적 조치 및 언론 공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15일 법무법인 정의.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나니 떨렸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장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각오하세요.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 날 예상대로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이준호 부회장이 아니라 그들의 법무팀 대표 변호사였죠. 이수연 씨, 만나서 얘기합시다. 목소리가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김동철 변호사입니다. 한국 최고의 로펌, 율촌의 대표 변호사죠. 귀하가 보낸 황당한 내용 증명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중립지역인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어요. 김동철 변호사는 60대의 위험 있는 남자였죠. 뒤에 5명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이수연 씨, 당신이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친딸 행세를 하면서 재산을 뜯어내려는 거죠? 30년 동안 회장님 옆에 붙어서 호의호식했으면 됐지. 이제 와서 상속까지 노리다니. 장민석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증거를 보시죠. DNA 검사 결과입니다. 서류를 내밀자 김 변호사는 대충 훑어봤어요. DNA 검사?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믿죠? 조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한 검사입니다. 조작이 불가능해요. 그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독립적인 검사를 실시해야겠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시신을 발굴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신 발굴은 유족들의 반대가 심할 게 뻔했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진짜 유언장입니다. 공증된 유언장을 내밀었어요. 김 변호사는 꼼꼼히 읽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네. 공증도 되어 있고 영상 녹화도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여주자 김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건 법적으로 완벽하군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 유언장이 공개되면 10월 7일에 공개된 유언장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조작한 사람들은 문서 위조죄로 처벌받게 되죠. 김 변호사는 잠시 동료들과 속삭이더니 다시 저를 쳐다봤어요. 이수연 씨, 협상합시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돈이죠? 얼마면 됩니까? 저는 제 권리를 원합니다. 유언장대로 40%를 받고 회사 이사회에 참여하고 싶어요. 말도 안 됩니다. 회사 경영에 무슨 참여를 해요? 당신이 경영을 아나요? 배우면 됩니다. 저는 회장님의 친딸이고 합법적 상속인입니다. 김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5천억 드리겠습니다. 대신 모든 권리를 포기하세요.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말고 조용히 사세요. 5천억. 유언장대로 받을 금액의 절반이었어요. 거절합니다. 7천억. 거절합니다.
그럼 대체 얼마를 원하는 겁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김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내연녀로 살았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가족에게도 버림받으며. 하지만 저는 내연녀가 아니었어요. 딸이었어요. 이제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제 자리를 찾고 싶어요. 이수연 씨, 협상은 끝났습니다. 만약 3일 이내에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법원에 제소하고 언론에 공개할 겁니다. 장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는 가족분들의 비리 증거도 있습니다. 횡령, 탈세, 주가 조작, 전부요. 계속 버티시면 이것도 함께 공개됩니다. 김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택하세요. 조용히 유언장을 인정하고 재산을 나누든지 아니면 전면전을 각오하든지.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 변호사는 말없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3일이 지났지만 답변은 없었어요. 예상대로였죠. 그들은 끝까지 버틸 작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가죠. 장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주주총회가 다음 주에 있죠? 거기서 폭탄을 터뜨립시다. 한일그룹의 정기 주주총회는 11월 3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모든 주주와 임원들이 참석하는 자리죠. 제가 주주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요? 회장님이 이수연 씨 명의로 주식을 소량 사두셨어요. 0.1%지만 주주 자격은 충분합니다. 주주총회 당일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회의장에 들어갔어요. 거대한 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단상에는 이준호 부회장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는 순간 이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주주총회가 시작됐어요. 실적 발표, 임원 재선임, 각종 안건들이 진행됐죠. 그리고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 저는 손을 들었어요. 네, 뒤쪽 여성분. 사회자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마이크를 받아들고 일어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주 이수연입니다. 부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준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10월 7일에 공개된 고 이재혁 회장님의 유언장이 진짜인지 묻고 싶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무슨 황당한 질문입니까? 당연히 진짜죠. 그럼 왜 유언장에 저의 이름이 없나요? 당신은 상속 대상이 아니니까요. 제가 회장님의 친딸인데도요? 순간 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이준호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친딸이라고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내연녀였던 건 다 아는 사실인데. 내연녀가 아니라 딸입니다. 저는 이재혁 회장님과 박선영의 친딸이에요. DN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장 변호사가 단상으로 올라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DNA 검사 결과, 출생증명서, 사진들. 이게 뭡니까? 누가 허락했어요? 이준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유언장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회장님이 직접 유언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가득 찼습니다. 수연아, 너는 내 딸이다. 진짜 내 딸이야.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아라. 홀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댔고 주주들은 웅성거렸죠. 그럼 10월에 공개된 유언장은 뭐야? 조작이란 거야? 재벌가 상속 전쟁이네. 이준호 부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단상에 서 있었어요. 이미경 전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가 조작한 거라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정의에서 공증한 진짜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로 이 회사의 주주이자 고 이재혁 회장님의 친딸로서 이사회 참여를 요구합니다. 말도 안 돼. 이준호가 고함쳤어요. 당신은 평생 아버지의 내연녀였어. 갑자기 딸이라니 누가 믿어. 믿지 못하시겠다면 DNA 재검사를 하시죠. 시신을 발굴하셔도 좋습니다.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요. 주주총회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사회자가 회의 중단을 선언했지만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퍼부었죠. 저는 조용히 회의장을 나왔어요. 밖에서 수십 명의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 정말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까? 30년 동안 왜 숨기고 산 겁니까? 재산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장 변호사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질문은 정식 기자회견에서 받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뵙겠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 소식으로 도배됐어요. 재벌 2세 충격, 30년 내연녀는 친딸이었다. 한일그룹 주주총회 발칵, 숨겨진 상속녀 등장, 이재혁 회장 진짜 유언장 공개, 전 재산 40% 친딸에게.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저와 관련된 키워드였어요. 이수연 한일그룹 상속 재벌 친딸, 이재혁 유언장 내연녀 진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어요. 헐, 이게 무슨 드라마야? 30년을 내연녀로 오해받고 살았다니 불쌍하다. 재벌들 진짜 답 없네. 친딸을 내연녀로 숨기고 살다니 그래도 일조 받으면 인생 역전 아니야? 돈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문제 같은데. 악플도 많았어요. 어차피 돈 노린 거 아니야? 진짜 딸인지 확실해? 조작 아니고 재벌 돈 뜯어내려는 것 뻔하네. 하지만 응원하는 댓글이 더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이 받아야 할 권리예요.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 재벌 가족들 벌벌 떨겠네. 키읔키읔키읔. 다음 날 아침 프레스센터는 100명이 넘는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방송사, 신문사, 온라인 매체 할 것 없이 모두 모였죠. 저는 단상에 앉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수백 명 앞에 당당히 선 거였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수연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오늘 이 자리는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저는 고 이재혁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어요. 저는 1970년 4월 3일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재혁 회장님, 어머니는 당시 고등학교 교사였던 박선영입니다. 두 분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아버지는 이미 가문의 결정으로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두 분은 헤어졌고 어머니는 혼자 저를 낳아 키우셨습니다. 25년 후 우연히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셨고 그때부터 저를 돌보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와 사회의 시선 때문에 저를 친딸로 밝히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저를 내연녀처럼 위장해서 숨겨두셨어요. 30년 동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저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내연녀, 첩, 돈만 밝히는 여자. 온갖 욕을 들었죠. 친구들도 가족도 저를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계셨으니까요. 비록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그분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지탱해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집도 생활비도 심지어 장례식에 참석할 권리도 없었어요. 내연녀는 가족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진실을 남겨두셨습니다. USB 하나에 담긴 진실을요. DNA 검사 결과, 출생증명서, 그리고 진짜 유언장. 스크린에 서류들이 비춰졌어요. 저는 이재혁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법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확실한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권리를 찾으려 합니다. 단순히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제 정체성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내연녀로 불리고 싶지 않습니다. 딸로, 이수연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일부 기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질문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의 가족들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인이므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재산은 얼마나 받게 됩니까? 유언장에 따르면 전체 재산의 40%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제 자리, 제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혹시 회장님의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잠시 망설였어요. 그들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그분들도 진실을 몰랐으니까요. 이제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함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끝나고 나니 온몸이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빠, 해냈어요. 진실을 말했어요. 기자회견 다음 날 한일그룹 측에서 공식 성명을 냈어요. 이수연 씨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입니다. 고 이재혁 회장의 유일한 자녀는 이준호, 이미경, 이석호 3명뿐입니다. 이수연 씨가 제시한 자료들의 진위를 확인 중이며 허위로 판명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예상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다음 날 우리는 서울중앙지법에 3가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 둘째, 유언장 무효 확인 및 진정 유언장 검인 청구. 셋째,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이제부터 정말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장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은 최소 1년, 길게는 3년까지 걸릴 수 있어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30년을 기다렸는데 3년쯤이야. 첫 재판은 한 달 후였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맞은편에 앉은 이준호 가족을 봤습니다. 그들은 저를 증오에 찬 눈으로 바라봤죠.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어요. 50대 중반의 엄격해 보이는 여성 판사였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죠. 김소혜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이수연은 피상속인 이재혁과 박선영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DNA 검사 결과, 출생증명서, 사진, 편지, 일기, 증인 진술서 등 모든 자료가 법정에 제출됐어요. 이 모든 증거가 이수연이 이재혁 회장의 친딸임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DNA 검사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검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재검사를 하시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시신 발굴을 통한 재감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족들 동의하십니까? 이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안 됩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할 순 없어요. 그럼 현재 제출된 DNA 검사 결과를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럼 재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시신 발굴 및 재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회장님의 시신이 발굴됐어요.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공식 DNA 검사가 진행됐죠.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99%. 이수연은 이재혁의 생물학적 친딸이 맞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피고 측은 할 말이 없었죠. 그럼 친생자 관계는 인정됩니다. 판사가 판결했어요. 이수연은 이재혁 회장의 친딸이며 법적 상속인입니다. 첫 번째 승리였어요.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언장 재판이었어요. 10월에 공개된 유언장이 진짜인지 아니면 우리가 제출한 유언장이 진짜인지 가리는 재판이었죠. 피고 측에서 제출한 유언장을 분석한 결과 감정인이 증언했습니다. 필적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특히 서명 부분은 컴퓨터로 스캔 후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조작됐다는 말입니까? 네. 원본을 바탕으로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 측이 발칵 뒤집혔어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직접 쓰신 겁니다. 그럼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2023년 9월입니다. 하지만 이재혁 회장은 8월에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9월에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었죠? 그건 피고 측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반면 원고 측 유언장은 4월에 작성됐고 공증도 받았으며 영상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언장으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 승리였어요. 그럼 피고들은 유언장을 조작한 것입니까? 조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정리한 겁니다. 유언장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이준호와 강은주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비리 증거도 조금씩 공개했어요. 언론에 제보하는 식으로요. 한일그룹 부회장, 500억 횡령 의혹 강은주 여사, 스위스 비밀 계좌에 2천억 이미경 전무 주가 조작 혐의. 폭로가 이어지자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일그룹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준호 부회장이 소환됐죠. 부회장님,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비자금 조성은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일그룹 주가가 폭락했어요. 하루에 10%씩 떨어지더니 한 달 만에 시가총액이 절반으로 줄었죠. 재벌 비리 폭로의 투자자 이탈 한일그룹, 상장 폐지 위기. 이미경 전무는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어요. 법정에 수갑을 차고 나타난 그녀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죠. 이미경 전무 구속. 재벌 영예에서 범죄자로. 강은주 여사는 탈세 혐의로 수백억 원의 추징금을 물게 됐어요. 스위스 계좌가 동결되고 국내 재산도 압류됐죠.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어느 날 김동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협상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수연 씨를 만나고 싶다네요. 누가요? 이준호 부회장입니다. 이준호 부회장과의 만남은 조용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이뤄졌어요. 그는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됐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죠. 이수연 씨.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제가 졌습니다. 처음부터 결과는 정해져 있었어요. 진실은 이기니까요. 진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신 줄 몰랐어요. 당신이 진짜 딸이라는 것도 30년 동안 당신을 지켜왔다는 것도 회장님은 가족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단지 저를 보호하려 했을 뿐이에요. 보호? 이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건 당신뿐이었죠. 우리는 그저 사업 파트너였을 뿐.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회장님은 정말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에요. 회장님은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단지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에요. 당신은 착하네요.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이준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협상안입니다. 읽어보세요. 서류를 펼쳤어요. 내용은 간단했죠. 1. 이수연을 이재혁 회장의 친딸로 공식 인정한다. 2. 유언장대로 재산의 40%를 이수연에게 상속한다. 3. 이수연을 회사 이사회 멤버로 선임한다. 4. 단 비리 증거는 공개하지 않는다. 5. 양측 모두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비리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네. 우리 가족은 이미 충분히 망가졌어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요. 이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죠. 미경이는 감옥에 있고 석호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가족이 붕괴됐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예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발 여기서 멈춰주세요. 더 이상 우리를 짓밟지 말아주세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저는 복수하려던 게 아니에요. 단지 제 권리를 찾으려 했을 뿐이에요. 그럼 받아들이시겠어요? 잠시 생각했어요. 아빠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걸 원하셨을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이미경 씨를 석방시키세요. 그리고 어머니, 아니, 강은주 여사의 추징금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제가 검찰에 탄원서를 내겠어요. 이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저도 이제 이 가문의 일원이니까요.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이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협상이 타결된 후 저는 엄마의 고향인 강원도 평창을 찾아갔어요. 25년 만이었죠. 작은 시골 마을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엄마가 살던 집도 엄마가 다니던 학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 앞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나이 든 여자분이 주인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당신 혹시 선영이 딸? 네.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선영이 닮았네. 그렇게 닮았어. 그분은 엄마의 친구였어요.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분이죠. 엄마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앉아. 차 한 잔 줄게.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엄마의 젊은 시절, 회장님과의 사랑, 그리고 저를 키우던 시절. 선영이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 힘들어도 항상 웃었어. 왜 아빠를, 회장님을 떠나보낸 건가요? 사랑했으니까. 진짜 사랑했으니까 보낸 거야. 재혁 씨가 가문을 버리고 나오면 그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선영이는 그게 싫었던 거지. 하지만 너무 힘들었을 텐데요.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너를 보면서 행복했대. 수연이가 있어서
다 견딜 수 있어라고 말하곤 했지. 눈물이 났어요. 엄마한테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미안할 게 뭐 있어. 넌 선영이의 자랑이었어. 항상 그랬어. 그분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이거 내가 가져. 선영이가 남긴 거야. 나한테 맡겨뒀는데 언젠가 내가 오면 주라고 했어. 사진첩을 펼쳤어요. 엄마와 저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마지막 페이지에 엄마의 편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수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좋은 옷도, 맛있는 음식도, 넓은 집도. 다른 아이들은 다 누리는 것들을 너한테 못 해줘서 늘 미안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너는 사랑받고 태어난 아이야. 재혁 씨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해서 만든 생명이야. 절대 잊지 마. 너는 실수가 아니야. 축복이야. 언젠가 재혁 씨가 너를 찾을 거야. 그때 그를 원망하지 마. 그분도 최선을 다했어. 단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수연아, 당당하게 살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것을 당당하게 받아. 엄마가 못해준 것들을 내 힘으로 찾아. 사랑해, 내 딸.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엄마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용서도.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그리고 제가 뭘 해야 하는지. 협상 조인식이 있던 날, 장 변호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수연 씨, 사실 회장님이 하나 더 남겨두신 게 있어요. 뭔가요? 개인 금고입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은행에 맡기셨는데 오직 이수연 씨만 열 수 있게 해두셨어요. 은행 귀빈실로 안내됐어요. 금고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비밀번호는 403입니다. 제 생일이었어요. 4월 3일.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과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회장님의 일기였어요. 1995년 8월 1일. 오늘 선영이가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재혁아, 후회 없어. 수연이를 낳아서 키워서 행복했어. 선영아, 미안해. 평생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우리 딸은 내가 지킬게. 반드시. 1998년 3월 20일. 수연이가 대학을 졸업했다. 멀리서 지켜봤다.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선영이를 닮았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2020년 5월 15일. 수연이를 처음 만난 지 25년이 됐다. 25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만났으니 총 몇 번을 만났을까? 계산해보니 3,900번 정도 되는구나. 3,900번을 만나고도 단 한 번도 아빠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비겁했다. 2023년 3월 30일. 건강이 안 좋아졌다. 의사가 오래 못 간다고 한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수연아, 미안하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려 한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주려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2023년 4월 1일. 유언장을 작성했다. 수연이에게 40%를 준다. 적은 걸까? 아니다. 100%를 줘도 모자라다. 하지만 가족들도 생각해야 한다. 수연아, 용서해다오. 그리고 행복하거라.
내가 행복하면 나도 선영이도 행복할 거야.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수연아, 사랑한다. 평생 말하지 못한 그 말. 이제라도 전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아빠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죠. 펜던트를 열자 안에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회장님과 엄마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저. 세 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세 명이 함께였던 행복한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2024년 1월 15일 재판이 최종 확정됐어요. 원고 이수연은 피상속인 이재혁의 친딸로 인정한다. 유언장에 따라 전체 재산의 40%를 상속한다. 이사회 멤버로 선임한다. 법정에서 나오는데 이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 씨, 네. 이제 같이 일해야 할 것 같네요. 이사로서. 그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빠. 오빠라는 말에 이준호의 눈이 붉어졌어요. 나도. 잘 부탁해, 동생.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제가 정식 멤버로 참석했죠. 강은주 여사, 이준호, 이미경, 이석호, 그리고 저, 이수연 이사를 소개합니다. 이준호가 말했어요.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동료. 아니, 가족입니다. 이미경이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이 변해 보였습니다. 잘 부탁해요, 수연 씨. 아니, 동생. 이석호는 따뜻하게 웃어줬어요. 환영해요. 진작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강은주 여사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수연 씨. 아니, 수연아.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30년 동안 너를 괴롭혔어. 미안하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힘드셨을 거예요. 힘든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질투했어. 재혁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보였거든. 나를 보는 눈과 달랐어. 그게 너무 싫었어. 회장님은 여사님도 사랑하셨어요. 단지 표현을 못 하셨을 뿐이에요. 고마워. 그런 말 해줘서. 그렇게 우리는 어색하지만 가족이 되어 갔어요. 한 달 후 저는 정식으로 이사회에 참석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쳐줬습니다. 이수연 이사님 환영합니다. 제 명패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이사 이수연. 30년 만에 찾은 제 자리였어요.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어요. 첫 번째 안건은 회사 비전 재정립입니다. 이수연 이사,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네. 아버지께서 평생 추구하셨던 가치를 되살리고 싶습니다.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구체적으로는 먼저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마지막으로 사회공헌 활동 확대.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의견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모든 이사들이 손을 들었어요. 가결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비서가 말했어요.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첫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셨네요. 고마워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사무실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아빠, 엄마 보고 계세요? 제가 해냈어요. 제 자리를 찾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생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연락이었어요. 누나,
뉴스 봤어. 축하해. 미안해. 그동안. 이번 주에 한국 가는데 만날 수 있을까? 눈물이 났어요. 가족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응, 만나자. 보고 싶었어? 이걸로 이야기는 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